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어제 내린 요란한 첫눈에 불편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침 출근길도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더 춥고요. 어제 내린 눈이 녹으면서 빙판길이 되면서 더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눈이었어요. 좀 늦은 첫눈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얼마나 내렸던 건가요, 어제는? 늦은 오후라고 하면 3시부터 6시 구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눈이 오는 거 맞냐 뭐 이런 질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퇴근하실 무렵쯤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하늘색이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져서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 형태로 내렸는데요. 어제 내린 눈의 양 거의 5cm 이상의 눈이 내렸고 오늘 아침에 출근길까지도 이어진 이유가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적설 현황을 좀 살펴보면 서울 도봉구에는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5.1cm의 눈이 내려 쌓여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하남 덕풍도 5.6cm, 구리 5cm, 포천과 양평도 거의 5cm에 달하는 그런 눈이 내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밤 동안에도 기온이 떨어져서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꽁꽁 쌓여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행자들에게도 도로 불편이 있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차를 갖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지상에 이제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많은 눈과 함께 여전히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기온 탓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습니다. 네. 어제 눈 내릴 때 보니까 뭐 천둥 번개도 쳤었거든요. 그거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위기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상하 간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발달을 물론 이제 지상의 기온도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지상으로도 굉장히 강한 찬 공기가 이미 남아한 상황에서 어제는 조금 성질이 다른 저기압의 형태의 눈구름이 다가왔는데 하여튼 뭐 천둥 번개가 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공기들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 속에서 폭발적으로 좀 눈구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퇴근길 불편 정말 대단했습니다. 몇 시간씩 도로와 터널에 갇힌 분들 얘기도 있었고요. 뭐 10분 거리가 50분 걸린다 이런 거 말고도 차를 중간에 버려둔 채 집에 걸어갔다 이런 제보도 많았습니다. 뭐 고립됐다가 뭐 새벽 4시쯤에나 집에 갈 수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았던 건가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제는 합작으로 발생한 이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는 5cm의 벽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 자체에서 이런 이제 폭설과 교통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이제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더니 지난 화요일에 행안부 주관으로 대설 대응 체계에 대한 긴밀하게 지자체의 그런 회의가 그래서 미리 이제 어떤 대설에 대한 작업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대설특보의 시스템이 결국에는 각 지자체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설 방제 매뉴얼의 작동 스위치라고 보셔야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5cm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 바로 기상청에서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기준값이 됩니다. 아, 그러면 24시간. 네, 그렇죠. 5cm의 눈이 내리면 대설특보가 내리고 그러면 지자체들이 제설 작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제설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눈이 내릴 것이라는 거는 지자체에서 다 감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설차를 움직이고 제설제를 뿌리느냐 마냐의 그런 문제는 결국에는 기상청에서 대설특보가 언제 내려지나 이거든요. 근데 실제 새벽 4시쯤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중에 이들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했던 그 구간은 어제 대설특보가 내려진 구간보다는 상당히 좀 규모가 작았습니다. 아. 경기 북동부 지역이라든지 강원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를 예고한 상황이었고요. 어제 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 한 6시 이후부터 이제 많은 눈이 내렸는데 문제는 양도 양이기는 하지만 1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으로 따지다라고 하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형태의 집중 폭설이 내린 거죠. 네. 그리고 6시 동시에 기상청에서는 이제 예고하지 못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북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눈이 맞는 그 시점에 어떤 이제 대설 방제 시스템의 스위치가 같이 작용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 한편 그러면 예측은 왜
못했느냐. 근데 사실 겨울철에 눈 예보와 비의 그 경계선을 찾는 게 기상청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눈구름의 발달 여부가 조금 약하게 좀 판단하는 예보관들도 굉장히 많기는 했지만 네. 오후 들어서 폭발적으로 발달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점도 변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맑은 날씨인데 눈이 과연 올까라고 사람들이 방심해서 느슨하게 만들어진 그런 경각심과 함께 퇴근길에 많은 인파와 차량들이 좀 밀집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좀 만들어낸 좀 불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집중 폭설이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방금 화면들 보셔도 짐작이 가는데 거의 뭐 빙판길 수준이었고요. 차가 운행하기도 참 힘든 상황인데 시청자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의점 좀 알려주시죠. 오늘까지도 춥습니다. 어제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맘때 나타날 추위보다는 한겨울 추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 계속해서 추위 속에 이렇게 내린 눈들이 그대로 얼어붙는 형태가 도로 곳곳에 그리고 보행하는 인로 곳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일단 보행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보폭을 한 10에서 20% 줄이고요. 좀 오리걸음이라든지 펭귄 걸음과 같이 좀 무거워 보이더라도 좀 천천히 조심조심 이제 걸으시는 게 좋고,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너무 꼭 넣고 걷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걷고 거리시게 되면은 이런 낙상 사고의 그런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조심 운전, 물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특히 이제 교량이라든지 고가터널이나 터널 입구나 그늘진 곡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주변의 열기를 받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빙판길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 이제 이동하실 때 차간 간격 유지해 주시고 서행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로 좀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지금 계속 추울까요? 좀 춥긴 한데 주말엔 어떨까요? 마지막으로요. 물론 오늘 낮 기온 전국적으로 영상을 회복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춥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찬 공기가 좀 물러갔다라고 느끼는 시점은 토요일과 일요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을 살펴보니까 내일 15도 가까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위는 좀 물러가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주말까지 아침 기온의 변동폭은 15도 안팎이었고요. 네. 낮 기온의 변동폭도 15도입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 사이에 30도의 큰 범격의 기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기 때문에 좀 주말 동안에는 추위 풀렸다고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좀 우리 지친 몸을 좀 돌아보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일교차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1교포 3세죠. 일본의 2위 부호 있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들어보신 바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손 회장의 공식 방안은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AI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정희 회장,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경영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뒤에 자세히 그가 걸어왔던 길을 보게 되겠지만은 시작은 사업가였었습니다. 네. 근데 인터넷 버블을 통해서 부도 축적했다가 파산도 했다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큰 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손이. 오히려 네. 비전 펀드라는 큰 펀드를 세운 뒤에 그 돈을 가지고 IT 기업에서 알짜 기업들을 산 다음에 되파는 네. 이런 형태의 지금 비즈니스와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쿠팡이죠. 쿠팡에 진짜 물밀듯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로 끝냅니다. 20조 원이 넘는 차액을 남기고 쿠팡의 모든 지분을 팔고 떠났고 이 밖에도 엔비디아도 투자해서 돈을 벌고요. 네. 또 우버라는 이제 서비스 아시죠? 거기도 투자해서 돈을 벌고 큰 손이군요. 지금은 진짜로 투자를 잘하는. 그럼요. 지금은 네. 오픈 AI한테 손을 맞아요. 잡고 네. 미국의 1,000억 달러짜리의 스타게이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당연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도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네. 스타게이트라고 미국의 이제 AI 인프라를 까는데 1,000억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픈 AI도 와야 되겠고요. 전력 인프라 기업도 와야 되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AI 강국을 꿈꾸고 있고 네. AI 에너지 고속도로를 당장 내년부터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AI, AI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좀
좀 심중한 또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보니까요.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만났었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만났고요. 미국 가서는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도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AI 관련된 약간 거물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좀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과제가 경제 성장이죠. 이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그 첫 번째 산업이 AI 관련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손정희 회장을 만나는 것인데 이 AI 관련 산업,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회사들이 많고 그 회사들이 많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장을 보면 협력 관계가 많습니다. 아. 예를 들어 네. 이제 최전방에서 인공지능의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이제 구글이나 오픈 AI가 있고 또한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회사의 설계를 통해서 제품 반도체를 완성시키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다 협력을 하고 또한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소프트뱅크,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회사들한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자금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사 자체가 이런 투자은행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회사의 규모를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중요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일단 이런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국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또한 펼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AI 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기업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 국경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손정희 회장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손정희 회장 과연 우리 기업들과는 어떤 또 협력을 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손정희 회장은 지난 2월에 보니까 이재용 회장 만나러 한번 왔었던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이었나요? 그 미국에서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총수들이 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걸 주선한 인물이 손정희 회장이죠. 네, 손정희 회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CEO와는 좀 다릅니다.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젠슨 왕이라든가 이재용 회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물론 네. 최초의 시작 자체는 본인이 직접 스타트업과 비즈니스를 했지만 네. 이후 일본 야후를 인수할 때부터 잘 나가는 기업 혹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본인이 M&A를 하면서 그 가치를 올려놓고 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사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정희 회장, 이 소프트뱅크가 꽂힌 데가 바로 AI였고 네. 그래서 AI의 첫 손에 엔비디아로 갔다가 이젠 오픈 AI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요. 최근에 그 네. 엔비디아 주식 다 팔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AI 뭐 거품론 아니냐 여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한 주도 팔고 싶지 싶진 않았다 않았는데 이렇게 팔았다. 말했네요. 그럼 그 돈은 뭐 했냐잖아요. 그걸로 네. 오픈 AI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 그런데 엔비디아를 판 돈으로 네. 주식을 판 돈으로. 오픈 AI라는 걸 잘 보시면 네. 거대 언어 모델,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앞으로 AI 산업은 이 생성형 AI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필요하고 또 SK의 최태원 회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반도체도 필요하고 GPU도 필요하고 TPU도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엮는 일종의 중매쟁이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신의 비즈니스를 최대한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또 오픈 AI도 최대한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의 AI 관련 기업들도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필수 필요하고. 불가결 하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우리 반도체만으로는 홀로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셔도 손정희 회장이랑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좀 각별해, 좀 특별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좀 친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1교포 3세인데 판자촌에서 처음엔 태어났다고 해요. 손정희 회장이. 그러면서 좀 힘들게 살다가 1981년에 아마 소프트뱅크를 창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일본 부호 2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거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일단 손정희 회장이 대단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태어날 때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가세가 이제 좋아져서 네.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해서 이걸 살려서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뒀죠. 네. 근데 본격적으로 1981년도에 일본에 건너가 소프트뱅크를 설립을 하는데 이때는 IT 기업이었네요. 예, 이때는 이제 이 기업이 뭐냐면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게 IT 기업의 투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손정희 회장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경영 스타일이 상당히 결정이 빠르고 아하. 본인이 이제 결정을 빠르게 하는 결단력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것이 뭐냐 당시에 일본의 문화하고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뭐냐면 위험성을 최대한 적게 하고 기업의 결정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일본의 고도 성장에 이제 밑바탕이 됐다 이런 신중한 문화가.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마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손정희 회장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손정희 회장은 이게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빨리 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산업이란 게 이제 컴퓨터,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손정희 회장의 결단력이 일본의 이제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 스타일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이 1970년대에 삼성전자를 시작을 할 때 그리고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것도 이제 최고 경영자의 과감한 결단력인데 이것과 비슷하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얘기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 많이 올랐다는 거 많이들 체감하실 텐데요. 실제로 상위 10%가 전체 순 자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산 양극화가 사실상 역대 최대인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양극화, 한 사회의 균형과 양극화 척도를 매기는 것은 이제 5분위 분배율을 많이 쓰거든요. 네. 20%, 20%, 20%. 그래서 하위 20%를 우리가 1분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위 20%를 우리가 5분위라고 해서 1분위와 5분위의 차이의 이 배율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양극화 척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절대적인 수치도 네.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격차를 봤더니 2021년만 해도 125배였던 것이 지금 134배, 그렇네요. 135배까지도 네. 더 벌어진 게 된 겁니다. 순자산만 놓고 보면 상위 20%는 15억 대인 반면에 하위 20%, 1분이죠. 1,1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하위 1분위는 오히려 순감이 됐다라고 볼 수 네. 있겠고 실질적으로 5분위에서의 자산이 늘어난 것은 뭐 조금 이따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최근 5년간 이어졌던 부동산 급등의 또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파악이 가능합니다. 고가 부동산 가진 가구는 사실 더 부자가 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직장인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살고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사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봤더니 월급을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이랑 보험료 내는 그 금액이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세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같은 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고 세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가치가 없던 그런 세율 구간이 지금은 엄청나게 가치가 많던 구간이 이제 적어지니까 이제 네. 한 가지 예로 이해하기 쉬운 게 예전에는 이제 백만장자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환율을 따지면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엄청나게 맞아요. 부자였습니다. 백만장자라고 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뭐 그냥 어느 네. 정도 자산이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 세율법이란 것이 이거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거의 기준에 멈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실제 이제 소득이 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이 이제 매번 국회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세율을 조정하면 되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조정하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조정하기가 힘들고 또한 네. 국회나 정부 입장에도 다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가장 오르는 게 이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내년엔 국민연금 부담도 사실 올라가게 되지 않나요? 네, 좀 의료보험도 힘든 마찬가지겠고요. 상황일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이런 이제 준조세 형태의 보험금들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직장인들이 느끼는 실질 소득에 대한 부분들의 증가율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물가도 지금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내린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설탕값이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5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들립니다. 설탕 값은. 그 전에 좀 올랐던 것이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지금 뭐 곡물 곡창지대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때 한번 피크를 찍고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 특히 올해 설탕 가격이 거의 20%, 30% 가까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사탕수수를 만드는 브라질 등이 대풍년이 들게 풍년이군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급이 되는 거군요. 예, 네. 근데 이게 적당한 풍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풍년이 네. 들게 되면서 이 완전히 전체 설탕 가격의 선물 가격을 또 밀었었고 네. 설탕이 또 많이 쌓이는 게 에탄올,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사탕수수를 가지고 이제 쓰는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수요가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를 완전히 밀어버렸잖아요. 반값 유가로. 그러니까 굳이 만들 바이오 에탄올이 또 필요가 필요도가 없군요. 없어서 네. 이래저래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또 비만 이슈도 있으니까 요즘에 설탕을 좀 덜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가운 소식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내린 게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거나 어디를 보면 판매되는 설탕 가격 자체는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제적인 설탕 가격은 내려가는데 실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설탕 가격이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환율의 영향입니다. 물론 환율이 오른 것도 있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식품 업체들도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경우 오를 거에 대비해서 가격을 이제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내려가면 같이 좀 내려주고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있을 때 회사의 그 작은 사정이 너무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것을 줄이는 입장으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탕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민욱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I've got no roots.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I've got no I like standing still, but that's just a wishful plan. Ask me where I come from, I'll say a different land. But I've got memories and travel like gypsies in the night.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사니 이어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주식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년의 여성들, 네, 그 주식 투자와 또 투자 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국내 증시는 뭐 역대급 포항이었지만 이 와중에도 개미 투자자들은 소외됐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자, 이 와중에 의외 호성적을 거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코스피 수익률 1위가 바로 6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이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가 한 건이라도 있는 10만 원 이상 계좌 224만여 개의 성별 예. 여부를 이제 검색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증권사에서 이것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올 9월까지 60대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연령층 50대, 60대 나누는 겁니다. 예. 60대 이상인 분의 투자 수익률이 26.9%에 달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0대가 25.9, 네. 50대가 25.7%로 중장년 여성층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남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궁금하시죠? 네. 남성들의 평균 수익률은 21%인데요. 역시 60대 이상의 남성분이 23.3% 수익률이 나왔고요. 예. 50대는 21.2%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식을 잘할 것 같은 30대는 19.8%, 네. 20대는 19%로 20%에 못 미치는 최하위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참 저도 그것을 보면서 뭔가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이제 그 6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의 투자 수익을 두고 그랜마 버핏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인데
이게 그랜마와 이제 워런 버핏을 합친 거죠. 워런 버핏이라고 하면 워낙에 투자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뭐 자주 인용이 되고 있지만 이 경우는 이분들의 어떤 투자 방식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우량주에 집중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예.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또 이제 시장이 우량주들 중심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같이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게 결정적인 것은 단기간에 사고 파는 매매가 아니라 꾸준히 들고 가는 그런 매매 형태를 보임으로써 예. 이렇게 우수한 수익률을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러면 뭐 들고 갔냐 아니면 사고 팔았냐라고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거래 회전율입니다. 회전율. 거래 회전, 그러니까 얼마큼 빨리 이제 사고 판 것은 이제 회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수익률을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예. 남성분들의 평균 회전율은 180%가 나왔고요. 여성들은 85%가 나왔으니까 2배 이상 남성분들이 사고 파는 것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181% 정도 회전율이라면 1,000만 원의 원금이었다면 사고 판 합계가 3,600만 원에 달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주 사고 팔고 기민하게 움직였던 젊은 남성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게 이런 부분에서 좀 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득한 투자로 재미를 봤다는 이 중년의 여성들 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뇌리에 이제 배우 전원주 씨 얼굴이 좀 스칠 것 같은데 화제가 됐던 경우가 좀 있었죠. 네, 배우 전원주 씨는 대표적인 그랜마 버핏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주식 수익률이 600%를 달성한 적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4년 전에 2만 원대 후반에 하이닉스 주식을 샀는데 이게 SK그룹에 인수되기 전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가 아주 큰 수익률을 냈기 때문인데요. 네. 45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주식이 무려 이 자산 30억 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걸 알게 보다 보면 전원 버핏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주식 자산만 30억 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배우 임혜진 씨 또한 주식으로 수익을 낸 바 있다고 밝힌 적 있는데요. 본인의 투자 방식은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 또한 손녀가 사준 주식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 덕분에 수익률이 무려 62%까지 내기도 아이고.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잘 되는 분들은 이제 투자도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중년 여성들의 진득한 투자, 이를테면 이제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 방식이 뭐 항상 능사인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장세이기도 하고요.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뭐 11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60대 여성분들하고 20대 남성분들의 수익률이 바뀌는 현상이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11월 달에 이제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중소형주들이 산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20대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예.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60대가 수익률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진득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60대는 여전히 주식을 안 팔고 있고 어허. 네. 조정을 받더라도 견뎌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20대는 한때 좋아 보이는 지금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12월 들어서 또 이제 중소형주도 변동성이 나타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60대 분들의 회전율이 적은 그리고 장기 투자가 결국은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워렌 버핏의 버금가는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점을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졌을 때가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 주식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올해 또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역대급이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해외 우량주 같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면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맡겨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온 것을 보면 예. 미국 주식의 순 매수액이 350억 8,9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조에 달할 정도인데요. 네. 최근에 특히 또 이러한 숫자가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달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55억 2,248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8조 1,1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네. 10월 달에 68억 1,300만 달러를 매수한 이후에 두 달 연속 초대형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 보관액 역시 2,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28조에 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환율이 조금 많이 올랐죠. 1,47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 부담인지 순매수액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을 봐도 뭐 그런 분위기들 많이 읽고 계실 텐데 이렇게 투자들도 많이 하고 또 미국 장세도 뭐 올해 못지않게 강세였기 때문에 수익을 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이면 양도세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250만 원 기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거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거기에 따른 매매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 엔비디아를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으면 수익 난 것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한 2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예. 한 10만여 명이 여기에 이제 신고를 네.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나스닥이 한 20%, S&P가 한 16%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 또 여담입니다만 이제 환차익까지 또 볼 수 있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일단 기준점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수익까지는 양도세를 안 내고요. 네. 250만 원 이상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 양도세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6월 달에 들어가서 10월 달에 팔았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12월 말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5월 달에 종합과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시지 않으셨다라면 네. 나중에 그 가산금까지 과세가 될 수 있는데요. 미신고 가산세가 예, 있죠. 근데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이제 홈택스라고 인터넷 기반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홈택스에서 해외 주식에 대한 내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들 수익 규모에 따라서 아마 염두에 좀 두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미리 네. 좀 생각들 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전략을 잘 짜면 이 해외 주식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방법이 뭘까요? 일단 지금 뭐 양도세를 제가 이제 직접 양도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다라면 이 주식은 이제 이익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익을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이제 증여를 하게 된다라면 네. 그 증여세 범위 내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0년간 2천만 원이고요. 네. 성인 자녀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고 네네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때도 우리가 증여했다라는 것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주식을 받은 사람은 바로 팔면 되느냐? 이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요? 주식을 받았던 분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아하. 1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만 증여세의 효과에 따라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러면 어떤 주식을 이제 증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네. 본다라면 네. 1년을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른 주식을 줘야 될까요? 덜 오른 주식을 줘야 될까요? 일단 증여세 자체를 좀 낮추려면 내려가는 걸 덜 주는 오른 게- 주식을 줘서 1년 정도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증여와 관련된 것은 네. 증여세 신고를 하고 바로 덜 오른 주식을 삼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여담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내가 대주주에 따른 5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예. 연말에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또 다른 점들은 우리는 3일 수도 결제를 합니다. 3일 수도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30일이 아마 우리 거래 마지막 날일 텐데요. 30일 이전에 이틀 이전에 예.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것도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주식 처분할 때 날짜 고려까지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국내 주식 시장의 이제 이슈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배당 성향에 대한 이 대주주들에 대한 유인 효과, 인센티브 차원이겠지만 투자 수익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도 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자,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모든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네. 세대 체율은 49.5%니까 어마무시한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이 배당을 좀 굳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또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도 굳이 내가 배당을 받을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합과세에 이제 해당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조세특례 특별법에 따라서 국회에 통과한 것은 분리과세하는 겁니다. 배당만 따로 떼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도 내가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가 되고요. 예. 이 분리과세로 끝나는 겁니다. 종합과세를 다시 이중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원천징수만 하면 되는 거죠. 원천 징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2천만 원 초과 3억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 초과 50억 이하에서는 25%, 예. 이번에 신설된 50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0%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배당 성향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서만이죠. 이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인데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배당 성향이 증가한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배당 성향 그러니까 조금 이제 혼돈이 오실 수 있을 텐데요.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기업이 100억 순이익이 났는데 네. 배당 성향이 40%라면 40억을 배당을 주주들에게 주는 거죠. 환원을 한다. 환원을 하는 거고요. 25%는 25억을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 지주사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 배당 성향을 25% 맞춰놔야 내년에부터 시행이 되니까 예. 여기서 10% 증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맞춰야 되느냐라면 이 배당 분리과세가 되는 주식들을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이고 거액자산가들도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네. 배당 성향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주요 은행들, KB금융서부터 하나금융, 기업은행 이런 금융들이 올해 배당액을 한 4,400억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어허. 있다라고 네. 한 증권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보도가 부분들을 있어요. 잘 주목해 보시면 올해 그리고 내년 짭짤한 배당 수익률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주식을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소액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주의사항을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짧게 일단 한번 뭐 부탁드릴게요.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의 투자부터 한번 좀 연습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ETF 투자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 배당인데 어떤 기업이 배당을 많이 주는지는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을 많이 주는 ETF를 산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꼭 지켜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팁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의 큰손 그랜마 버핏 6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의 투자에서부터 주식 투자 팁까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